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제네시스 GV90 디자인 보셨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나온 어떤 자동차보다 더 뛰어나고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첨단의 자동차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고의 플래그십 SUV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나 레인지로버나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고 제 기분에 그렇다고, 기분에. 왜냐면 이 차는 럭셔리 최고의 SUV이면서 동시에 전기차거든요. 출력만 해도 그렇죠. 메르세데스 벤츠 GLS 마이바흐 이런 거 해봤자 이거 517마력입니다. BMW X7 이거 해봤자 53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GV90은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잘 달릴 거 아니에요. 야, 그러고 보면 정말 브랜드 최고의 차를 전기차로 만드는 거, 이거 어찌 보면 좀 반칙 같은 일이긴 합니다. 이 롤스로이스에서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처음에 이 롤스와 로이스가 정말 조용한 차를 만들려면 전기차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엔진으로 어떻게 하면 전기차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때 당시 최고 기술인 12기통 엔진을 그래서 사용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전기차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당연히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스펙터라는 자동차를 내놓고 있기도 하죠. 현대차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럭셔리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GV90인데요. 워낙 중요한 차다 보니까 내년 6월 출시를 앞두고서 최종적인 품질 검사를 정말 공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GV90의 정보가 속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문 열지 말랬는데 여기 문 여는 사람이 있질 않나? 이 센터 디스플레이 이거 보여줘. 아이고, 이거 참 제네시스 GV90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정말 세계 최고의 차가 될 만한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네, 일단 제네시스 GV90 스파이샷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진으로도 이렇게 요런 사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사진도 있었네. 얼마 전에는 뉴르부르크링에서 테스트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와, 요렇게 뉴르부르크링 사진은 좀 독특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진들은 위장막을 잔뜩 붙이고서 달리게 되는데, 뉴르부르크링은 이걸 서킷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에어로 때문에라도 위장막을 계속 붙일 수가 없어요. 위장 스티커만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서 꽤 많은 부분이 드러나 보입니다. 전면은 이렇고 측면은 이렇고 후면은 이래요. 대충 감이 오시죠? 알프스산을 오르면서 주행하는 모습도 유출됐는데, 오, 멋지죠? 배경이 이게 예술이야? 어쨌든 굉장히 멋진 모습인데, 이걸 보다 보면 잠깐만, 이것도 많이 본 느낌인데 딱 네오른 콘셉트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두 대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옆모습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옆모습을 이렇게 해서 맞춰보니까 똑같네. 똑같잖아요. 뒷모양 맞춰보니까 똑같네. 똑같죠? 아니, 네오른 콘셉트, 이거 콘셉트카가 아니라 그냥 양산차를 좀 콘셉트카처럼 꾸민 거였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너무 똑같아. 근데 네오른 콘셉트를 봤을 때도 우리가 모두 느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굉장히 둥글둥글하죠. 지금 업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서 가장 둥근 느낌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S를 보면서 야, 차가 이렇게 둥글둥글하냐, 둥글둥글한 차의 대명사다 라고까지 했는데, 이 GLS는 그래도 아래쪽을 보면 볼륨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막 에어댐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스포일러도 있어요. 차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고 과감한 느낌들이 팍팍팍 들어있는데, GV90을 보면 뭔가 전체적으로 조약돌 같습니다. 둥글둥글하고 튀어나온 부분도 하나도 없고 미끈하게 생겨서 자동차 전체가 한 덩어리의 물건, 뭔가 좀 단단한 물건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론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진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초호화로 넘어가게 되면 소리치지 않죠. 최고에 있는 사람은 네 선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너 거기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건 소리치지 않는 법입니다. 온화한 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과감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차를 봤을 때 이게 고급이다라고 느끼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외관은 콘셉트랑 너무 닮았으니까 특별할 것도 없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두 줄의 띠가 굉장히 선명하게, 그것도 굉장히 굵직하게 둘러있다라는 게 아주 특이한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도어입니다. 도어가 지난번에 이런 도어를 봤으면 뒷문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스윙 도어로 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 코치 도어 안 달리네, 에이, 모카가 또 틀렸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아닙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스윙 도어도 나오고 코치 도어도 달립니다. 코치 도어라는 건 뭡니까? 코치 도어는 여러분들 문 열면 이렇게 뒤쪽이 열리잖아요. 코치 도어는 앞쪽이 열리는 겁니다. 코치 도어라는 건 원래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보니 앤 클라이드 보면 코치 도어잖아. 40년대 50년대 이쯤에는
원래는 당연히 도어를 이렇게 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열면 좋죠. 멋있잖아. 근데 그렇게 열면 뭐가 문제입니까? 열 때는 괜찮아. 열 때는 이렇게 축 열고 그냥 나가면 되니까. 문제는 닫을 때 보면 문이 열려 있으면 손이 안 닿아요. 문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 문을 못 닫으면 어떡해? 그거 문제잖아요. 그래도 부자들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기사가 내려서 문을 열어줘. 아니면 목적지까지 가. 목적지에 가면 로비에서 어이구 회장님 하면서 문을 착 열어주는 도어맨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0, 70년대 되면서부터는 오너 드리븐 시대가 되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걸 선호하게 됩니다. 앞에 탄 사람이 오히려 사장님이거나 아빠거나 엄마거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 당연히 그거 잘 안 되고요. 그래서 5, 60년대 되면서부터는 코치도어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물론 코치도어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BMW i3 이런 것들 뒤쪽에 조그만한 도어 있었죠. 마스다 RX-8도 조그만한 거 있었습니다. 미니쿠퍼 클럽맨에도 있었어요. 조그만한 문을 닫는 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제대로 된 코치도어가 달린 차는 양산차 중에는 롤스로이스밖에 없습니다. 페라리 프로싼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아주 짱만한 도어가 있는 거고요. 토요타 FJ 크루저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작은 문이었어요. 왜 롤스로이스 같이 초호화 자동차에만 이런 도어가 있나? BMW 7 시리즈에도 없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이 코치도어로 이렇게 열리면 손이 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는 차라면 반드시 문을 닫아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 닫아주는 자동문이 있어야만 이렇게 열리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G90 그리고 G80 일렉트리파이드 이렇게 두 가지 차만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BMW에서도 7 시리즈 중에 일부 차종만 문이 자동이죠. 그만큼 자동문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불편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주차장은 옆차하고 바짝바짝 붙잖아요. 그럼 코치도어를 열었을 때 내릴 수가 없어요. 뒤가 열리면 옆으로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앞이 열리면 여기서 일어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코치도어를 많이들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메이커들이 전통적으로 코치도어를 더 부유한 자동차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콘셉트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코치도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사용해보면 문을 열었을 때 몸을 이렇게 돌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듯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치도어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몸을 어깨를 쫙 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코치도어가 더 좋은 형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문을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쫙 해서 쫙 나가는 게 낫죠. 여튼 코치도어는 정말 매력적인 형식이고 많은 메이커들이 정말 하고 싶어 했지만 그 정도의 불편을 감내할 만큼 충분한 부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어떤 브랜드가 여기다가 B필러까지 없앤다면 어떨까? B필러 없으면 정말 드나들기 편하게 되겠죠. 개방감도 더 뛰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차는 없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이 4도어 자동차들은 B필러가 있어. 뭐 i3 같이 작은 도어는 당연히 B필러가 없지만 B필러 없이 이렇게 코치도어를 여닫는 차 GV90이 지금 처음입니다. 정말로 B필러가 없다면 자동차 드나들 때 정말 편리할 것 같고 고급스러움은 대단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에서 나올 것이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B필러가 없죠. 코치도어 있죠. 코치도어에 B필러 없는 정말 대단한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거 드디어 해소된 것 같네요. 와, 이게 공개돼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공개한 카스쿱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을 열지 마시오. Do not open door 라고 경고문이 여기 써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경고문을 무시한 직원들이 있어서 고맙게도 문이 작동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문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 여는 것만으로도 벌써 코치도어 쓰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지 말라 그런 건데 열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지만 우리는 고맙죠. 네, 고맙습니다. B필러가 없으면 일단 멋있게 보이는 거 당연하고요. 그 밖에도 정말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시트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시트가 보통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시트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모났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돌리려면 중간에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옆에 B필러 기둥이 있으니까 이게 부딪혀서 돌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B필러가 없다면 시트를 돌릴 만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오른 콘셉트에서는 이렇게 운전석 시트를 180도 돌려서 뒤를 향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운전석 시트가 돌아가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자동차라는 것이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회의하고 즐기고 놀고 진정한 응접실이 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치도어가 이렇게 됐을 때 문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당연히 자동문입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기 카스쿠프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에도 자동문이 있으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제네시스 G90의 자동문은 반쪽짜리 자동문입니다. 왜냐하면 닫힐 땐 버튼 누르면 전동으로 딱 닫아줘요. 근데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적절한 센서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문을 열다가 옆차에 문콕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면 뭐 현대가 물어낼 거야? 당연히 안 물어낼 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 때는 탑승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서 여는 겁니다 라고 하고서 도어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만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자동으로 찡 열리게 하려면 그건 쉽지 않죠. 기존 제네시스는 그게 안 됐고요. 이제는 옆부분에 센서를 다양하게 적용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나 장애물이나 자동차가 나타났을 때 그 이상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만들어져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다른 메이커들은 이거 왜 안 했어요? B필러 없는 차, 롤스로이스는 왜 B필러가 다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좋다며요. 기둥이 없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문제는 측면에서 받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측면 충돌 테스트가 이런 폴 테스트 같은 것도 있지만 옆에서 자동차가 와서 들이받는 걸 테스트하기도 해요. SUV가 들이받는 거, 2톤짜리 자동차가 들이받는 걸 테스트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옆에 B필러가 없으면 문짝이 그냥 쑥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제네시스 GV90은 도어실, 천장, 측면에 다중 레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고강도 브라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허 문서를 보면요. 여기 기밀성이라든지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링 구조도 더욱더 많이 장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B필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B필러 자체를 도어에다 붙였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앞쪽 도어와 뒤쪽 도어의 그 사이를 보면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졌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지는데 이 두꺼워지는 부분을 크롬으로 처리하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멋있을 것 같아요. 마이바흐에서도 이런 식으로 크롬을 넓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롬으로 처리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한 나의 얼굴이 보이죠. 차에 탈 때 딱 이렇게 내 얼굴이 탁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 넓은 B필러가 성공한 사람들의 자동차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코치도어를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난 코치도어는 도저히 안 돼요. 왜냐면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나는 코치도어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도어도 나오고 스윙도어도 나옵니다. 당연히 코치도어가 훨씬 더 비싸겠죠. 스윙도어, 일반 도어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뼈대잖아요. 자동차의 뼈대를 두 가지로 만드는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자동차의 이 뼈대라는 게 그 자동차 그 자체인데 그걸 어떻게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어떻게 했나? 어쩌면 현대차 싱가포르 공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싱가포르 공장에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인이라는 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서 이렇게 쭉쭉쭉쭉 오는 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조립하고 다음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이런 라인이 없고 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 최고급 차량이라면 모름지기 셀에서 제대로 조립을 완전히 하고 그게 다음 셀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차가 획일화된 똑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기 다양한 완전히 다른 기기들을 얹고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전체 라인은 아니겠지만 라인의 일부를 밖으로 빼서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작업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공장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헨리 포드가 이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고안한 것처럼 현대차는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죠. 네, 제네시스 GV90 지금 실내도 유출이 됐습니다. 실내 유출된 것을 보면 꽤 많은 게 보이죠. 디스플레이 보면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처음에 보고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상을 뛰어넘고 너무 큽니다. 지금 16대 9의 이런 적당한 크기가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거대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야,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차에 달릴 수가 있나요? 이건 한 최소 20인치는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제네시스처럼 이렇게 가로로 길고 예쁘기만 하고 쓸모없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확실히 세로로도 길어서 멀티미디어 플레이 할 때도 좋을 만한 그런 디스플레이로 보여지죠. 어쨌든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보면 플레어스 커넥트가 적용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높이가 좀 애매한 높이란 생각이 들어요. 요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요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를 출원했어요. 현대가 굳이 롤러블 OLED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돌돌 말려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현대가 이거 특허를 왜 냈지? 설마 이거 제네시스 GV90에 넣는 거야? 만약에 이 롤러블 OLED를 지금 제네시스 GV90에 넣는다면 양산차 최초로, 세계 최초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넣는 자동차가 될 겁니다. 물론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현대차 UX 스튜디오에 갔었잖아요. 거기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있었거든요. 주행 중인 이렇게 낮춰졌다가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바꾼다 하면 이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자가 180도 돌아가기도 했어요. 잠깐만, 이거 GV90이었어? 네, 몰라요. 모르지만 여튼 기대됩니다. 자, 플레어스 OS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이 터치 디스플레이 OS지만 이렇게 터치로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건 아니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버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버튼이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는데 엄청나게 큼직큼직한 버튼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버튼의 재질을 봤을 때 재질이 명확하게 금속이죠. 플라스틱에 금속처럼 보이는 칠을 한 게 아니고 실제 금속으로 만든 게 분명해 보이고요. 와, 이거 진짜 금속이네, 야 굉장히 고급이구만 이라고 느낄 수 있는 버튼으로 보여집니다. 네오른 콘셉트에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물리 버튼 8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 양산차에도 이걸 살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네오른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존재감 있는 그런 버튼으로 보여지네요. 버튼 하나하나가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뭔가 단단하고 만지는 느낌이 짠 하고 드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튼에 보면 어떤 기능이 써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네오른 콘셉트에서도 기능이 써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버튼들은 각각의 어떤 기능들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기능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경우는 내비게이션 버튼이 되고 어떤 경우는 오디오 버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버튼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최근 들어서 모비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이는 걸 보면 그러면 앞유리 쪽에다가 뭔가 비춰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러 투 필러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BMW iX도 필러 투 필러 HU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 넣어줄 때 됐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만하게 빡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쪽을 살짝 보면요, 여기 크고 굵고 아름다운 레버가 여기 세워져 있죠. 이렇게 서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변속기가 이런 식으로 까딱까딱 하도록 만들어진 거, 이건 환영입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서 이렇게 전진후진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위치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높으면 옛날 쉐보레 트럭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핸들 있고 위로 올리면 좀 팔이 아플 것 같은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거 불편하다고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러면 대체 왜 여기로 올라갔나? 아마도 오른쪽에 와이퍼 스위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가 앞으로 내놓을 뭐 아반떼라든지 뭐 차세대 자동차들을 보면 와이퍼 스위치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왼쪽에 깜빡이하고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기어 시프터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제네시스만큼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기존보다는 훨씬 낫다. 기존 제네시스 변속기는 이렇게 다이얼 타입이었잖아요. 근데 변속기 다이얼 그리고 멀티미디어 조작하는 이런 커맨드 다이얼, 이 둘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요. 둘 다 돌리는 방식이고 나란히 있으니까 조작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 변속기 조작하려고 했는데 나다가 내비게이션이 조작되고 그런 경우 많다는 거죠. 여튼 이제 칼럼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헷갈리는 부분 이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보다 여기 수납 공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 이런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시트 조절 버튼도 살짝 보입니다. 지금 보면 시트 조절 버튼이 뭐가 많아요. 많은데 지금 앞쪽 방석 부분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등받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머리 부분도 움직일 수 있어요. 요추 받침대도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테두리를 이렇게 돌리면 사이드 볼스터도 조여지는 것까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옆에 이렇게 버튼이 많으면 이걸 안 보고 조작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BMW가 이렇게 좀
복잡했거든요. 요즘 7 시리즈를 보면 이게 도어 쪽으로 갔습니다. 도어 쪽으로 가서 이렇게 나머지는 터치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요즘 훨씬 더 쉬워졌는데, 그래서 아마 제네시스도 이게 다가 아니라 어쩌면 터치해서 더 많은 것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일단 마사지 시트부터 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2열 시트도 살짝 보이네요. 2열 시트를 보면 당연히 전동 시트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되는 부분도 1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레그 서포트, 엉덩이 부분, 등받이 모두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움직이네요. 이 차는 어쨌든 최고급 자동차, 의전용 자동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열에 앉은 사람에게 많은 기능을 부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살짝 보이네요. 실내 가죽을 보면 보라색에 남색을 살짝 섞은 것 같은 그런 가죽을 넓게 쓰고 있는데요. 보라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라색은 롤스로이스의 컬러입니다. 롤스로이스가 2020년부터 브랜드를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 스피릿 오브 퍼플이라고 해서 이게 롤스로이스의 상징 컬러라고 내세웠는데, 그런데 그 보라색을 그냥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현대의 파란색을 섞어서 약간 남색 보라 같은 느낌의 롤스로이스 같은 현대차,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죠. 흔히 캡틴 시트라고 말하는 2열 독립 시트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두 좌석 사이에 센터 콘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태블릿이 내장돼서 여기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차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와, 2열에 앉은 사람이 정말 럭셔리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어쨌든 전기차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중요하겠죠. 배터리는 어디 것이 들어가느냐? 삼성 SDI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대차 최초로 삼성 SDI 배터리를 넣게 되는데, 그동안은 좀 삼성과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의선이 형하고 재용이 형하고 깐부다 보니까 예전의 앙금은 당연히 씻은 것 같고요. 서로 사이좋게 삼성 SDI 배터리를 적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 댓글로도 그러고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배터리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하면 아주 치를 떠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 어디 산 배터리입니까? 어느 나라 배터리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 이 배터리도 삼성 SDI 배터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걸 생산하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SDI 공장에서 생산해서 그걸 가져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계속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건 아니고, 우리나라 공장이 어쨌든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미국 수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생산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GV90에 들어가는 삼성 SDI의 배터리는 내년 2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차는 내년 2분기 6월부터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7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BMW니 벤츠니 이런 거 대형차 살 사람들은 한 6개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지금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네시스도 완전 전동화 브랜드로 가려다가 약간 한 발 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전 차종을 하이브리드로 내놓겠다, 그리고 전기차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포르쉐라든지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메이커들도 전기차 전용으로 가지 않고 내연기관도 어느 정도 하겠다, 약간 물러서겠다 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이미 1등에 올라선 자동차 회사들의 여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늦게 가도 괜찮아, 아니면 누가 포르쉐를 대체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제네시스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 도전자의 입장. 지금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오히려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죠. 이걸로 게임의 법칙을 바꾸고 나면 그때는 전기차 시대에 먼저 가 있는 브랜드가 바로 제네시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럭셔리 자동차가 추구하는 건 전기차하고 가장 부합됩니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고 더 안전한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전기 파워트레인이 최선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네시스 최고의 자동차를 전동화하는 이런 현대차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현대차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전동화를 밀어붙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